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경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행이 최근에 금리 정책을 왜 갈팡질팡 하는지, 올리겠다고 했다가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다가 또다시 올린다고 했다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얼마 전이죠. 7월 31일에 일본 은행 기준 단기 기준금리를요 0.25%로 올렸어요. 그 이전에는 얼마였냐면 단기 기준금리가 0에서 0.1% 그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0.25%로 높였습니다. 자, 근데 0.25% 금리? 이거 참, 그게 어떤 금리야? 거의 제로 금리인 거죠.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일본의 금리 상황을 놓고 보면요. 20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0.1%였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뭘까요? 마이너스 금리는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너 수수료 내,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맡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대출을 해가면 오히려 돈 줄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2023년 3월까지는 그게 마이너스 0.1%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해주는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그 금리에 대출을 해다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은행의 금리가 마이너스 0.1%였다 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일반 시중은행들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가면 그러면 금리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돈이 남았을 경우에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치를 할 때는 마이너스 0.1%의 역금리를 내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 맡기지 마라, 무조건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해줘라, 그런 의미를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이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상한, 매우 비정상적인 그런 금리 정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요거를 조금 정상화를 했던 거죠. 그것을 0에서 0.1%로 조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아닌데 그냥 제로 금리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눈치를 봐서는 7월 31일 날 0.25%로 더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을 때는 0.25%의 금리를 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걸 가지고 시중은행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해 줄 때의 금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대체로 오르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대체로 낮아지고 하는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행이 7월 31일 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에다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필요하다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겠다. 근데 이것을 상한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부터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증시가 패닉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 부총재가 매우 당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8월 9일 날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금리 인상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본시장이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하나 보다.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8월 23일 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요, 또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일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우리 전망대로 그렇게 간다면 통화 완화 조정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주 복잡하게 말을 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죠. 무슨 뜻이냐 하면, 상황이 지금처럼 간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인 겁니다. 이게 올린댔다가 안 올린댔다가 또 올린댔다가 그야말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본의 니케이 500 지수, 또 미국의 S&P 500, 또 한국의 코스피, 이 세 지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31일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은행의 단기 기준금리가 0.15%에서 0.25%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8월 2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야, 그래서 미국에 이거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겹쳐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 투자됐던 N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N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뭐 철수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8월 6일 날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거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니케이든 S&P 500이든 거의 추락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금융업계 또 투자업계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7월 31일부터 추락한 주식시장 상황, 이거는 투자자들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한 거야.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 청문회에서 조심스럽게나마 다시 금리 인상 의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왜 올리게 됐을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금리를 얹어주면서 돈을 빌려주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로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라도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참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해야 되는 지상과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누구나 다 합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인플레입니다. 일본은행이 그렇게 돈을 마구 풀어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물가의 시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물가가 나쁘다고 다들 인식을 한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면 야, 이거는 문제다.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야.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해석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일 사면 더 싸잖아? 모레 사면 더 싸잖아? 그래서 소비를 미룬다는 얘기예요. 소비를 미루게 되면 현재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 수준은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더 뒤로 밀리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진다. 이런 종류의 그런 논리가 상당히 공감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풀게 되면 그 시중은행이 돈이 넘치게 되고 시중은행은 그걸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마구 해줄 테니까 그러면 소비자들도 돈을 쓰겠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경기가 살아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 정도의 물가 상승률, 요거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물가 상승률이 일본도 2%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많을 때는 5%까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마구 풀어내는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이런 비정상 상태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인식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추락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원인이에요. 이렇게 돈을 마구 풀어내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엔저가 생겼잖아요.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에 가서 슈퍼 같은 데 가서 물건값 써놓은 거 보면 와 우리나라보다 더 싸네? 와 굉장히 싸네? 또 뭐 제주도 갈 거면 일본 가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일본 돈의 가치가 싸진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일본에 관광 가기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소득은 어떨까요? 소득은 낮아집니다. 왜냐? 소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달러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 몇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계속 수락을 해가지고 2023년에 33,800달러가 됐습니다.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근데 한국은 얼마예요? 33,1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1인당 소득이 똑같아진 거예요. 달러로 표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엔화로 사니까 달러 표시 소득이 뭐가 중요하겠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본도 굉장히 외부에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식량 수입, 에너지 수입, 원자재 수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화 가치가 그만큼 싸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소득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이 더 잘 살게 생겼다. 일본은 이제 가난한 나라 수준으로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전체 규모도 쪼그라들어서요.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2위의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중국한테 밀려서 3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4위로 떨어진 거예요. 독일한테도 밀린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인구가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 규모가 독일이 일본을 추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못 사는 나라로 추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근본 원인에 뭐가 있느냐? 엔화 약세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은 또 뭐냐? 세상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돈을 공급하는 건 바로 일본은행이에요. 일본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추락을 하고 일본인들의 소득이 추락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낮은 엔화 가치 이것은 소득을 낮추는 데 머물지 않고 물가를 올리기도 하죠. 특히 수입 물가 이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20년에 비해서요. 2024년의 수입 물가가 거의 2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특히 음식료 물가 이게 많이 올랐죠. 근데 소득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그러니 뭐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 궁여지책으로 썼던 마이너스 금리 또 제로 금리 이 극단적 엔저 현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엔화 값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자면 그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번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살펴봤듯이 주가 급락 때문이었던 겁니다. 니케이 지수가 20% 넘게 빠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도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그 책임을 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한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 이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을 한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주가 하락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야겠어. 그래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우에다 총리가 이렇게 복잡한 경제 용어들을 동원을 해서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을 하면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는 주가의 추락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중은행에 자금이 덜 공급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일반 소비자들,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이 감소할 거고 그러면 뭐 주식시장이든 어디든 채권이든 간에 투자가 감소할 거고 그거는 금융상품의 가격 하락,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조금 더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더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적 긴축인 거예요.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은 놀랍게도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장기업 40%의 일본은행이 주주예요. 실질적으로 주주인데 그것도 10대 주주 안에 들어간대요. 자,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또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에다가 돈을 대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양적 완화라고 했던 거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요, 주식도 사고 또 국채도 사들이고 하는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그 다른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할 때 민간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아요. 민간 기업들의 주식이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민간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그냥 일반 기업들한테 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것도 정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ETF 상품들이죠. 그런 형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매각을 해야 돼요. 그걸 팔면 일본 기업들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추락? 이거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려가 되는 상황, 바로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겁니다. 일본의 국채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일본의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GDP의 26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한 60%에 근접한다고 해가지고 뭐 야단 법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자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되는 그 금리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포인트만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그 이자 부담이 GDP의 3% 정도를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본 국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의 43%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일본 민간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듯이 정부 발행의 국채도 일본은행이 보유한 거예요. 그것도 양적 완화 정책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면 그거를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준 거예요. 이것도 정상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만 인상하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도 긴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자면 국채도 매각을 해야 돼요. 일본은행이 갖고 있던 거를 매각을 하면 시중의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럼 더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또 양적 완화 상황을 긴축으로 돌리고 하는 이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놔두면 부채는 더욱 늘게 되고 좀비 기업들 계속해서 저러고 있을 거고, 그러면 경제 활력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고 소득은 감소하고 이류 국가로 추락하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일본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어려운 선택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도 금리 인상은 아마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자, 이런 말만 들으면 일본은 망할 것 같아요. 정말 일본은 망할까요?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뭐 유튜브들 보면 일본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지표들을 한번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지표는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망한다 그러면 아주 상징적인 핵심적인 현상은 뭘까요? 일본 정부의 부도가 나는 겁니다. 국채를 갚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의 부도 가능성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가 뭐냐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상품입니다. 금융보험. 그래서 정부가 부도를 냈을 때, 채권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게 바로 보험료거든요. 그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얼마냐? 8월 29일 현재 20bps입니다.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BPS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를 뜻하는 거예요. 20bps면 그러면 0.2%예요. 즉 그러니까 $10,000짜리 일본 국채다라고 하면 0.2%니까 $20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도 확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얼마냐? 0.33%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도를 낼 확률은 0.33%.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거의 지금 같은 수준이거든요. 국채 CDS 프리미엄이. 미국과 한국은 32bps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부도 확률은 얼마냐? 0.54%입니다. 일본의 부도 확률은 얼마냐? 0.33%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부도날 확률을 거의 없어 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일본이 망할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에서 일본 국채금리의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7월 31일 금리 인상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패닉에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이 근본적으로 위험해진다.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다면요. CDS 프리미엄뿐만이 아니고 이 국채 가격도 추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추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융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네. 가격이 추락한다는 거는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 국채 수익률 금리는 어떻게 됐느냐? 7월 31일 이후에 추락을 했어요. 오히려 금리가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건 뭘 뜻하냐면 일본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는데 막 덤핑을 하고 그러는데 일본 국채는 오히려 더 사들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자들이 그걸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나라가 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일본이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면서도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에서 받을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외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뭐 일본인의 대외 투자 포지션 뭐 이런 것으로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일본인의 대외 순자산이 4천조 원이에요. 4천조 원. 세계 1위인데요. 그 세계 1위인 이 상황은 3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외에서 받을 돈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일본이 부도날 이유는 없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중요한 원인,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일본이 GDP의 265%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수준의 그 국가부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다 내국인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외국인 보유분은 7%밖에 안 돼요. 나머지 93%는 다 일본 내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일본 정부가 부도나라고 함부로 그것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일본인들은 그와 같은 신뢰가 국제 이 금융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확률 이런 거는 매우 낮은 상태. 또 일본 국채, 일본 엔화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은행 금리 정책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